내 이름은 김연수, 50세다. 대기업 화학회사에서 27년째 근무하며 올해 드디어 상무 승진을 앞두고 있다. 결혼한 지 22년, 대학교 4학년인 딸 수진이와 대학교 1학년인 아들 민우가 있다. 아내 은주는 47세로 결혼 전엔 은행에서 일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만뒀다. 20대 때는 정말 예뻤다. 회사 동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이제는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이 되었다. 문제는 은주 본인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여보, 나 너무 늙었나? 어느 날 저녁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던 은주가 물었다. 눈가 주름과 팔자주름이 조금 생긴 정도인데 나이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했다. 뭔 소리야.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데. 진짜?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걱정 말고 일찍 자. 나는 대충 대답하고 노트북을 열었다. 승진 심사를 앞두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은주의 한숨 소리가 들렸지만 그때는 그냥 갱년기 때문이겠거니 했다. 변화는 은주가 고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온 후부터 시작됐다. 현수야, 나 정말 충격받았어. 동창회에서 돌아온 은주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선미가 그러더라고. 은주야, 너 많이 늙었네. 옛날엔 그렇게 예뻤는데. 순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솔직히 선미라는 친구가 누군지도 기억나지 않았고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상처받을 일인가 싶었다.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그 친구도 나이 들긴 마찬가지잖아. 아니야. 선미는 진짜 관리를 잘해서 나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 나만 늙었더라고. 은주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옆에서 코를 골았지만 은주가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다음 날부터 은주의 행동이 달라졌다. 화장품을 바꾸고 옷도 새로 사고 헬스장에도 등록했다. 처음에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대학생인 딸 수진이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나도 예뻐지고 싶으니까. 문제 있어? 아니긴 한데 좀 과하지 않나? 은주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예전 같으면 딸과 이런 식으로 대화하지 않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미영이 우리 집에 놀러왔다. 45세인 미영이는 허영심이 강하기로 유명했다.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 골프도 배우고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자부하는 여자였다. 은주야, 요즘 고민 많아 보인다. 응,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울해.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작년에 똑같았거든. 그런데 정말 좋은 곳 알아? 미영이가 신비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디? 강남에 성형외과가 있는데 원장님이 정말 실력이 좋아. 나도 거기서 했거든. 미영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젊어 보였다. 눈가 주름이 거의 없어진 게 보였다. 성형수술? 그건 좀. 아니야. 수술까지는 아니고 간단한 시술이야. 보톡스, 필러 이런 거 금방 끝나고 아프지도 않아. 은주의 눈빛이 달라졌다. 뭔가 희망을 찾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정말 효과 있어? 당연하지. 나 10살은 젊어 보인다고 하더라고. 원장님도 정말 친절하시고. 미영이는 명함을 꺼내 은주에게 건넸다. 라벨라 성형외과라고 적혀 있었다.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봐. 상담은 공짜니까. 그날 밤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나 성형외과 상담 받아볼까?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굳이 그럴 필요 있어? 나이에 맞게 사는 게 좋지. 미영이는 정말 젊어 보이더라고. 나도 한번. 돈도 많이 들고 부작용도 있다던데. 상담만이라도. 은주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22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톤으로 부탁하는 걸 처음 들었다. 솔직히 귀찮았다. 승진 심사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데 아내의 성형수술 고민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그냥 한번 다녀와서 비싸다는 걸 확인하면 포기하겠거니 했다. 알겠어. 한번 상담받아봐. 은주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때만 해도 이것이 우리 가정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의 시작인 줄은 몰랐다. 다음 주에 은주는 미영이와 함께 강남의 성형외과에 갔다. 저녁에 돌아온 은주의 표정이 들떠 있었다. 어땠어? 원장님이 정말 친절하시더라고. 내가 원래 미인인데 조금만 손보면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시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찜찜했다.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에게 하는 전형적인 말 아닌가. 비용은 얼마나 든다던? 생각보다 많지 않아. 한 달에 80만 원 정도? 80만 원이 적은 돈인가? 하지만 은주가 워낙 간절해하니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다. 그래, 한번 해봐. 내가 허락한 순간
은주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은주가 첫 시술을 받고 온 날 확실히 달라 보였다. 눈 밑 지방 제거라고 했는데 부기가 가라앉고 나니 10년은 젊어 보였다. 회사 동료들도 사모님 관리 잘 받으시네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효과 좋네. 돈값은 하는구나. 내가 한마디 하자 은주가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그죠? 원장님이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 원장님. 은주가 그 의사를 부르는 호칭이 묘했다. 보통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나?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승진 심사 준비로 머리가 복잡했으니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은주의 병원 방문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어느새 일주일에 2번씩 가고 있었다. 왜 이렇게 자주 가? 애프터 케어 받으러요. 관리 안 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애프터 케어. 그럴듯한 말이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눈 밑 지방 제거가 그렇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술인가? 더 이상했던 건 은주의 변화였다. 예전에는 저녁 7시면 집에 있었는데 이제는 9시, 10시까지 늦어지는 일이 잦아졌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보톡스 맞았는데 부작용 검사 받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부작용 검사를 저녁 시간에 하나? 의문이 들었지만 추궁하지 않았다. 27년째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확실하지 않은 건 성급하게 입에 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은주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계속 울렸다. 새벽 1시였다. 누가 이 시간에 연락해? 아, 미영 언니가 내일 병원 갈 건 물어보네요. 미영이가 새벽 1시에 병원 얘기를? 이상했지만 역시 말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은주의 행동을 유심히 봤다. 27년을 함께 살면서 생긴 관찰력이었다.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예전보다 조심스럽게 다뤘다.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충전할 때도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놨다. 그리고 화장품이 늘어났다. 명품 브랜드도 보였다. 이 크림 새로 샀네? 네. 병원에서 추천해 주셨어요. 시술 효과 유지에 좋다고. 병원에서 추천한 화장품이 샤넬이었다. 50ml에 15만 원짜리였다. 은주가 언제부터 이런 고급 화장품을 쓰기 시작했나? 더 이상한 건 은주의 옷차림이었다. 집에서도 몸에 맞는 원피스를 입고 다녔다. 예전에는 편한 트레이닝복만 입고 지냈는데 요즘 옷 스타일이 달라졌네? 병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신경 쓰게 되네요. 그럴듯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단순히 병원 갈 때문에 집에서까지 이렇게 차려입을 필요가 있나? 결정적인 건 은주의 표정이었다. 집에 있을 때와 병원에서 돌아올 때가 완전히 달랐다. 병원에서 돌아올 때는 얼굴이 환했다. 마치 좋은 일이라도 있었다는 듯이. 어느 날 저녁 은주가 평소보다 2시간 늦게 들어왔다. 오늘은 뭐 했어? 보톡스 추가로 맞았는데 원장님이 신경 써서 봐주시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원장님이 신경 써서 봐준다. 이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의사가 환자를 신경 써서 본다는 게 뭔 의미인가? 그날 밤 은주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은주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가방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호기심이 발동했다. 27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 가방을 뒤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확실한 건 없었고 괜한 의심일 수도 있었으니까. 다음 주에 은주가 또 병원에 갔다. 이번엔 필러 시술이라고 했다. 돌아온 은주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팔자주름이 거의 사라져서 정말 40대 초반처럼 보였다. 우와, 이번엔 정말 효과가 크네. 그죠? 원장님이 제 얼굴을 정말 잘 아시나 봐요. 어떤 시술이 잘 어울릴지 딱 맞춰서 해주세요. 또 원장님이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정말 잘 아신다는 표현. 뭔가 개인적인 느낌이 들었다. 그 원장 이름이 뭐야? 송재혁 원장님이요. 서울대 의대 출신이시래요. 송재혁.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보통 의사 이름을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하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병원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다. 라벨라 성형외과. 강남역 근처에 있는 꽤 규모가 있는 병원이었다. 송재혁 원장의 프로필도 나와 있었다. 45세. 서울대 의대 출신, 성형외과 전문의. 사진을 보니 꽤 잘생긴 남자였다. 환한 미소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미혼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45세 미혼 남자 의사가 47세 기혼 여성 환자에게 신경 써서 봐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지만 아직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말하지 않는 게 내 원칙이었다. 다음 날부터 더 세심하게 관찰했다. 은주가 병원 갈 때 입는 옷, 돌아올 때의 표정, 휴대폰 사용 패턴까지.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은주가 병원에서 돌아와 핸드백을 침실에 두고 샤워하러 갔다. 평소 같으면 절대 안 하는 실수였다. 가방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고급 호텔 키카드가 보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왜 은주가 호텔 키카드를 가지고 있을까? 22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길었던 30초 동안 고민했다. 확인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키카드를 집어들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라고 적혀 있었다. 오늘 날짜였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호텔 키카드를 손에 든 채로 몇 분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오늘 날짜. 은주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을까? 샤워 소리가 들렸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은주의 핸드백을 더 자세히 살펴봤다. 신용카드 영수증이 몇 장 보였다. 하나씩 꺼내서 확인했다.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 오늘 오후 6시 2인분 15만 원. 손이 떨렸다. 은주는 분명히 시술 받고 바로 왔다고 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왔다는 건가? 누구와? 더 찾아보니 지난주 영수증도 있었다. 같은 레스토랑. 역시 2인분.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카페 영수증. 아메리카노 2잔, 티라미수 1개. 아메리카노를 2잔 주문했다는 건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뜻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미영이와 함께 있었을 수도 있고 다른 친구일 수도 있었다. 샤워 소리가 멈췄다. 서둘러 영수증들을 다시 가방에 넣고 거실로 나왔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은주는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22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나를 속이고 있을까? 다음 날부터 나는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27년간 회사에서 쌓은 경험이 있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결론을 내리는 것. 우선 은주의 행동 패턴을 엑셀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병원 가는 날짜, 돌아오는 시간, 그날의 표정과 행동까지. 3월 15일 보톡스 시술, 오후 7시 귀가, 기분 좋음. 3월 22일 필러 시술, 오후 8시 30분 귀가, 매우 밝음. 3월 29일 애프터 케어, 오후 9시 45분 귀가, 들뜬 상태. 패턴이 보였다. 병원에 갈 때마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있었다. 단순한 시술과 관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였다. 다음 단계는 신용카드 내역 확인이었다. 인터넷 뱅킹으로 지난 3개월간의 사용 내역을 뽑아봤다. 충격적이었다.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에서만 8번의 결제, 모두 2인분 금액, 그리고 호텔 카페, 와인바, 심지어 백화점 명품관까지. 은주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들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호텔 관련 결제였다. 그랜드 하얏트, 롯데호텔, JW 메리어트, 모두 강남 지역 5성급 호텔들이었다. 그것도 주간 시간대에. 애프터케어라는 명목으로 병원에 간다던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제 확신이 섰다. 은주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누구와? 송재혁일까? 그날 밤 은주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했다. 22년 만에 처음 하는 일이었다. 다행히 잠금이 걸려있지 않았다. 카카오톡을 열었다. 송재혁이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있었다.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오늘도 예뻤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갈까요? 재혁 씨, 고마워요. 정말 행복했어요. 은주 씨가 웃을 때가 제일 아름다워요. 이런 말 들은 지 얼마나 오래된지. 남편은 관심도 없어요. 더 읽을 수가 없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들고 있을 수도 없었다. 22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은주의 메시지였다. 남편 모르게 조심해야겠어요. 요즘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행복한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더 스크롤을 내려봤다. 오늘 호텔에서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은주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호텔. 내가 회사에서 야근하는 동안 은주는 다른 남자와 호텔에 있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창백했다. 50세, 대기업 부장,
상무 승진을 앞둔 성공한 남자. 하지만 지금은 그냥 바보 같은 남편일 뿐이었다. 샤워 소리가 멈췄다. 은주가 나왔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걱정하는 척하는 목소리가 역겨웠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았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괜찮아. 회사 일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22년 결혼 생활을 파괴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나? 다음 날 회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다. 상간자 소송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퇴근 후에 가능할까요? 퇴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은 얘기는 현실적이었다. 증거가 충분하시면 승소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1,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고 실제 횟수는 3,05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착수금 300만 원, 성공보수 10% 정도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더 철저히 조사했다. 카카오톡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저장하고 신용카드 내역도 출력했다. 호텔 키카드도 사진으로 남겼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은주가 오늘 병원에서 새로운 시술 상담받아야 한다며 나갔다. 나는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그 병원 근처에서 기다렸다. 오후 4시 은주와 송재혁이 병원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어갔다. 22년 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이었다.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그들은 호텔로 들어갔다. 차 안에서 2시간을 기다렸다. 오후 6시에 그들이 나왔다. 은주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22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집에 돌아온 은주에게 물었다. 오늘 뭐 했어? 새로운 시술 상담받았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거짓말이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끝낼 때가 됐다. 22년을 바보로 살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다. 말이 없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라는 걸 곧 보여주겠다.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는 은주를 보며 22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했다.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가서 만난 은행원 이은주. 그때는 정말 예뻤다. 회사 동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다. 다음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다. 은주도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줬다. 여보, 밥 드세요. 고마워.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아침 식사였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았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말할 작정이었다. 회사에서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다. 지난번에 상담받았던 김현수입니다. 증거를 더 확보했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에 오세요.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증거를 보여줬다. 카카오톡 스크린샷, 신용카드 내역, 호텔 키카드 사진, 그리고 내가 직접 목격한 장면까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승소 가능성 90% 이상이에요. 변호사의 표정이 확신에 차 있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 기간이 22년이고 증거가 명확하니까 1,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50만 6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다예요?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죠. 맞는 말이었다. 나에게는 돈보다 정의가 더 중요했다. 의료진 윤리위반 신고도 같이 하고 싶은데요. 좋은 생각입니다. 환자의사 관계를 악용한 것은 분명한 윤리 위반이거든요.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오늘이 결전의 날이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은주와 마주 앉았다. 은주야, 할 말이 있어. 네. 뭔데요? 송재혁이라는 사람 알지? 순간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게 무슨... 호텔 키카드 봤어. 은주가 입을 다물었다. 카카오톡 대화도 다 봤고 신용카드 내역도 확인했어. 지난 3개월 동안 뭘 했는지 다 알아. 여보, 22년을 이렇게 배신할 거였어? 그때까지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50세 남자가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건 품이 없는 일이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야? 그냥 외로웠어요. 당신은 일만 하고 나는 집에서 혼자. 그래서 다른 남자랑 호텔에 간 거야? 은주가 고개를 숙였다. 재혁 씨는 달라요. 나를 여자로 봐줘요. 당신은 20년 넘게 나를 가정부로만. 가정부?
22년 동안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살게 해준 게 가정부 취급이야? 그게 아니라 이제 변명은 됐어. 내일 소송 들어간다. 은주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다. 소송? 설마 상간자 소송이야. 그리고 송재혁은 의료진 윤리 위반으로 신고할 거고. 여보, 제발 생각해봐요. 애들도 있는데. 애들? 지금까지 애들 생각했어? 바로 그때 딸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다. 대학교 4학년, 22세, 이제 다 큰 어른이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수진아, 엄마가 다른 남자랑 바람 폈어. 직설적으로 말했다. 어차피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고 딸도 알 권리가 있었다. 뭐라고요? 수진이의 표정이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엄마, 진짜예요? 수진아,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증거 다 있어. 그때 아들 민우도 나왔다. 대학교 1학년, 20세, 키가 나보다 훨씬 컸지만 아직 어른스럽지 못한 얼굴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민우야, 너도 들어. 나는 아이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은주의 성형외과 출입, 송재혁과의 관계, 호텔에서의 만남까지. 엄마, 왜 그랬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었다고. 그래서 아빠를 배신한 거예요? 민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20세지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민우야, 엄마 입장도 이해해줘. 이해해요? 22년 동안 우리 가족 위해서 일하신 아빠한테 이런 짓을 하고?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적어도 아이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았다. 아빠, 소송 끝까지 하세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죠.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부터 은주는 친정집으로 갔다. 아이들은 내 편에 섰다. 일주일 후 소장을 접수했다. 송재혁을 상대로 한 상간자, 소송과 의료진 윤리위원회 신고를 동시에 진행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미영이가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았다. 아마 자신도 송재혁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은주를 시기했을 것이다. 회사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혹시 회사 일에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이었다. 22년간의 의문이 해결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시원했다. 한 달 후 송재혁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왔다.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000만 원으로 합의하시죠. 변호사가 전해준 제안이었다. 거절합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부장님, 1,000만 원도 나쁘지 않은 조건인데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잘못을 인정받고 싶어요.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50세 남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2달 후 의료진 윤리위원회에서 송재혁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생각보다 가벼운 처분이었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징계였다. 상간자 소송은 3달 후에 결론이 났다.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 법정에서 판결을 들을 때의 기분은 묘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는 않았다. 22년 결혼 생활이 1,200만 원으로 정리된다는 게 씁쓸했다. 송재혁은 끝까지 환자와 개인적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다. 판결 후 송재혁이 나에게 다가왔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45세 남자가 50세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며 사과하는 모습이 우스웠다. 사과는 당신 환자들에게 하세요. 저한테 할 말은 아니죠. 그렇게 돌아서고 나서 처음으로 시원함을 느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결과를 알려줬다. 아빠, 수고하셨어요. 정말 멋있어요. 끝까지 싸우셔서. 아이들의 말에 그간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혼자서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생각했다. 22년을 바보로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제대로 된 결론을 내렸다. 말이 없다고 약한 게 아니라는 걸 세상에 보여줬다.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후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1,200만 원 위자료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로 받은 건 400만 원뿐이었다. 송재혁이 병원 명의를 바꾸고 개인 재산을 은닉해버린 것이다. 변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더 추적해볼 수는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사실이었다. 나에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송재혁의 잘못을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은주와의 이혼도 진행됐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한 덕분에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었다. 강남 아파트는 내가 가져가고 은주에게는 예금의 30%만 주기로 했다. 여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이혼 조정 과정에서 은주가 울먹였다. 가혹하다고? 22년 동안 바람 피운 사람이 할 말이 그거야? 나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냉정하게 사실만 말했다. 재혁 씨랑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 그 사람은 이제 연락도 안 받아요. 송재혁이 은주를 버렸다는 뜻이었다. 예상했던 일이다. 그런 남자가 책임을 질 리 없었다. 이혼이 확정된 후 회사 생활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소문 때문에 승진에 악영향이 있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현수 부장. 이번 일로 오히려 평가가 좋아졌어. 동기가 귀띔해줬다. 무슨 소리야? 임원들이 보기에 원칙을 지킨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한 점도 높게 평가한대. 6개월 후 상무 승진이 확정됐다. 1년 늦어지긴 했지만 결국 해냈다. 축하드립니다, 상무님. 후배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50세의 상무. 나쁘지 않은 성과였다. 집에서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욱 끈끈해졌다. 수진이가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민우는 대학교 2학년이 되었다. 아빠, 저 결혼하면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말했다. 아빠처럼? 네, 원칙 있게 살고 잘못된 건 끝까지 바로잡는 사람이요. 아빠가 정말 멋있어요. 처음엔 조용히 참으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장 무서운 분이셨네요. 민우도 웃으며 말했다. 아이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22년을 바보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송재혁은 강남에서 병원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다. 의료진 윤리위원회 경고 처분과 환자들의 외면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이다. 새로 연 병원은 성형외과가 아닌 작은 피부과였다. 은주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다. 가끔 아이들을 만나러 왔지만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다. 성형 부작용도 심해져서 얼굴이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다. 너희들만 잘 지내면 돼. 하지만 은주의 표정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송재혁에게 버림받고 성형 부작용까지 겹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미영이는 또 다른 성형외과를 다니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사람은 잘 안 변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요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등산이었다. 혼자서 조용히 산을 오르는 시간이 좋았다. 50세에 시작한 등산이지만 체력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졌다. 아빠,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민우가 따라오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원했다. 22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날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후배가 찾아왔다. 상무님, 제 아내도 뭔가 이상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배는 35세로 나보다 15살 어렸다. 확실한 증거를 먼저 확보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네. 하지만 어떻게? 카카오톡, 신용카드 내역, 행동 패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봐.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법적 조언을 받아. 후배에게 내 경험을 자세히 설명해줬다. 몇 달 후, 그 후배도 상간자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가끔 글을 올렸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중년 남성들에게 조언하는 글이었다. 제목 22년 결혼 생활을 배신당한 50대 남성의 현실적 조언. 내용에는 감정적 대응의 위험성, 체계적인 증거 수집의 중요성, 법적 절차의 현실 등을 담았다. 댓글에는 격려와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형님 덕분에 용기 얻었습니다. 저도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말 없는 남자가 진짜 무서운 거네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다. 최근에는 재혼에 대한 생각도 해본다. 아직 50세, 인생의 2막을 시작하기에 충분히 젊은 나이다.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는다. 지금처럼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어제 저녁, 수진이와 민우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다. 아빠, 저희는 아빠가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아빠 덕분에 정의가 뭔지 배웠어요. 아이들의 말에 미소가 나왔다. 22년을 바보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아이들을 키운 건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회사에서 상무로서 업무를 처리하고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22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이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 억지로 참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의지로 꾸려가는 삶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이제 안다. 말이 없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라는 걸.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22년간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진짜 자산이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떳떳하게, 원칙 있게, 그리고 후회 없이.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